김순자 여사의 남편 기일은 언제나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향냄새와 정성껏 만든 음식 냄새가 뒤섞여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 누구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낡은 괴종 시계의 추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적을 깨뜨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리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제사상 너머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그녀에게 위안이 아닌 혼자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이 집, 이 견고한 2층 양옥집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었다. 허름한 국밥집에서 시작해 밤낮으로 일하며 억척같이 돈을 모아 마련한 가족의 성체였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자존심이자 삶의 증거였다. 며느리인 오수지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제사상에 올릴 마지막 음식을 나르고 삐뚤어진 과일 접시를 바로잡고 촛불의 심지를 고추세웠다. 모든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온화하고 순종적인 표정이 걸려 있었지만 그 표정 뒤에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 순자 여사는 알 수 없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타인처럼 느껴졌다.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배경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순박하고 착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지나친 완벽함 속에서 차가운 계산과 인내심을 읽어내곤 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녀는 결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그 침묵이 순자 여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들 박민석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건장한 체격과 달리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의 나뭇결을 향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아내의 조용한 존재감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었지만 그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무력함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남편을 닮아 심성은 착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결단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며느리 오수진이라고. 순자 여사는 굳게 믿고 있었다. 아들은 점점 더 아내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었다. 수지는 모두의 밥그릇에 밥을 퍼주고 순자 여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그녀의 앞에 놓아주었다. 상냥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었지만 순자 여사는 그 손길에서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박민경이 요란하게 들어섰다. 아이고, 늦었네. 일이 많아서 이제야 끝났어요. 그녀는 겉옷을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식탁에 앉으며 투덜거렸다. 민경은 언제나 그랬다. 가족의 중요한 행사에는 꼭 늦게 나타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녀는 수진을 한번 흘끗 쳐다보더니 보란듯이 어머니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민경이었다. 그녀는 입안의 음식을 다 삼키지도 않은 채 마치 무심코 던지는 말처럼 입을 열었다. 엄마는 정말 좋으시겠어. 올케처럼 착한 며느리가 있어서 이렇게 매년 제사상도 으리으리하게 차려주고.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음을 순자 여사는 즉시 알아차렸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민석은 아예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그 반응에 더욱 신이 난 민경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엄마, 평생 고생해서 이 집 장만하셨으니 노후에는 정말 편안하게 이 집에서 복 누리셔야 해요. 안 그래? 옳게, 예. 그 순간 식탁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노후와 이 집, 그 두 단어가 순자 여사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걱정하던 바로 그 문제였다. 딸의 말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저 며느리가, 오수진이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무언의 암시였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수지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순자 여사의 눈에는 그 미소가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승리자의 여유처럼 보였다. 아들 민석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침묵은 비겁한 동의처럼 느껴졌다. 순자 여사는 갑자기 입맛을 잃었다.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피곤하구나. 먼저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그녀는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순자 여사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의 무력한 시선, 딸의 의기양양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느리의 서늘하고 계산적인 시선.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거실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성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히 자신을 몰아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전쟁터의 중심이었다. 민경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의심의 씨앗에 불을 지폈다. 이제 그 씨앗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마당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쫓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답 없는 질문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김순자 여사의 집은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세워진 듯 싸늘해졌다. 식탁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만이 오갔고 가족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아들 민석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그나마 집에 있는 시간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의심과 아내의 침묵 사이에서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이런 회피가 모든 것을 묵인하는 것이라 여겼고 배신감은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집안의 실권은 이제 완전히 며느리 오수진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수진은 본격적으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창고에 쌓여있던 낡은 물건들부터 닿았다. 그곳에는 순자 여사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쓰던 낡은 연장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그리고 국밥집을 운영할 때 쓰던 손때 묻은 그릇들까지. 수지는 먼지를 꼼꼼히 털어내고 물건들을 하나씩 커다란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어머님, 안 쓰시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정리해서 창고 한쪽에 쌓아두면 집도 넓어 보이고 훨씬 깔끔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했지만 순자 여사의 귀에는 그 말이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자신의 과거를 상자 안에 봉인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저 상자들이 결국 이 집에서 자신과 함께 버려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불안감은 곧 현실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여사는 툇마루에 앉아 무심코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 마당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집 안에서는 잘 터지지 않는다며 종종 마당에 나가 통화를 하곤 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의 순자 여사에게 며느리의 모든 행동은 감시의 대상이었다. 수지는 주변을 살피는 듯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는 귀를 쫑긋 세웠다. 바람 소리에 섞여 모든 말이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몇몇 단어들은 심장에 와서 박혔다. 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었으면 해요. 어머니께서 지내시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텐데요. 가격은 일단 상관없으니 가장 좋은 곳으로 알아봐 주세요. 순자 여사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 어머니께서 지내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 그것은 누가 들어도 요양원을 묘사하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이미 자신을 보낼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격은 상관없다는 말은 더욱 기가 막혔다. 이 집을 팔면 그 돈으로 최고급 요양원에 자신을 쳐넣고 남은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고 호의호식하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이 가빠왔다.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지킨 이 집에서 자신이 기른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의해 쫓겨나게 될 운명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진이 통화를 마치고 밝은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악마처럼 보였다. 며칠 뒤, 딸 민경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창고 앞에 쌓여있는 상자들을 보고는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이삿짐 싸는 것도 아니고 올케가 엄마 짐을 이렇게 다 내놨어요. 민경은 능숙하게 어머니의 편에 서서 며느리를 탓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순자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딸에게 그동안의 서름과 불안을 털어놓았다.
며느리가 자신의 물건들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당에서 수상한 통화를 하던 내용까지 전부 이야기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엄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수진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그 순해 보이는 얼굴 뒤에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요즘 뉴스 못 봤어. 자식들이 부모 재산 가로채려고 멀쩡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세상이야. 설마 우리 오빠가 거기에 동조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수도 있어. 엄마,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그러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다니까.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순자 여사의 마음에 독처럼 퍼져나갔다. 가뜩이나 희미하던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절망과 분노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순자 여사는 집 안에서도 유령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식사도 방 안에서 혼자 해결했다.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극적인 저항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창고에 쌓인 자신의 인생이 담긴 상자들을 몰래 내려다보곤 했다. 저 상자들과 함께 이 집을 떠나는 날이 언제일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순자 여사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갇힌 무력한 포로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속삭임으로 시작된 불안은 이제 그녀의 존재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집안을 감싸던 냉전은 박민석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막을 내렸다. 며칠 동안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그는 창백하고 퀭한 얼굴로 아내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이제 욕설과 협박으로 변해 있었고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이 집뿐이었다. 오수진은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끌며 모두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순자 여사는 방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아들 부부를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올 것이 왔구나. 아들의 초췌한 모습과 며느리의 비장한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러 온 저승사자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두려움에 떨며 피하기만 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하며 다져온 마지막 자존심이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아들 부부는 그러나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민석은 어머니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침묵을 깬 것은 순자 여사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지만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인지.
민석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판에 박힌 듯한 사과부터 내뱉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사업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믿었던 동업자에게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기어들어 갔고 말끝은 흐려졌다. 그것은 고백이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구차한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동정심이나 연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그녀는 민석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 요점만 말해라. 날카로운 질문에 민석은 움찔하며 아내를 쳐다보았다.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액수를 말했다.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순자 여사는 현기증을 느꼈다.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대한 금액이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돈. 해답은 단 하나뿐이었다. 민석은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며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어머니,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저 길거리에 나앉는 건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순자 여사의 귀에는 이 집을 팔아달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가 직접적으로 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절박한 눈빛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의 삶과 추억이 담긴 성체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 모든 순간 오수진은 남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여보, 힘내세요 라고 속삭였다. 외부에서 보면 남편을 지지하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순자 여사의 눈에는 교활한 연출가의 모습으로 비쳤다. 저 눈물, 저 나약한 목소리, 저 계산된 행동들 모두가 자신의 아들을 조종하여 이 집을 손에 넣으려는 계략의 일부라고 확신했다. 며느리가 창고의 짐을 정리하고 요양원을 알아보던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 하나의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졌다. 아들의 빚은 그저 명분에 불과했다. 모든 것은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순자 여사는 남편의 영정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여보, 다른 건 몰라도 이 집만큼은 꼭 지켜주게. 우리 가족의 뿌리니까 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난 세월을 홀로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의 실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으러 온 낯선 침입자들이었다. 순자 여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침묵에 질린 것은 오히려 민석과 수진이었다. 나가보거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순자 여사는 힘겹게 입을 열어 그들을 내보냈다. 방문이 닫히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아들의 빚이라는 거대한 공성추가 그녀가 지키려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들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순자 여사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지 이틀이 지났다. 그 이틀 동안 집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표면 아래에서는 각자의 절망과 결심이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이틀 내내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닦고 또 닦으며 그와의 기억을 그리고 이 집을 지키겠다고 했던 맹세를 되새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슬픔과 혼란은 점차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바뀌어갔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집을 파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아들의 탐욕 앞에 어머니로서의 존엄을 내어주는 굴복이었다. 그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결전의 순간은 거실에서 찾아왔다. 순자 여사는 작심한 듯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렀다. 그녀는 늘 앉던 소파 자리가 아닌 남편의 영정 사진이 걸린 벽 아래에 꼿꼿이 서 있었다. 마치 남편의 영혼을 등 뒤에 업고 싸움에 임하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다. 박민석과 오수진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소파에 마주 앉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미한 기대감과 짙은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피를 말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순자 여사는 서두르지 않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이 집은 팔 수 없어.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의 목숨값이고 내 청춘이며 우리 가족의 역사다. 그걸 돈 몇 푼과 맞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인 거절이었다. 민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의 옆에 앉은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실망감을 순자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민석은 처음에는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이대로는 죽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싶으세요? 그는 거의 울부짖었지만 순자 여사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다. 네가 잘못한 죗값은 네가 치러야지. 어미의 인생을 팔아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민석의 애원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수진이 그의 팔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님께 우리 사정을 차근차근 다시 말씀드려봐요.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불행해진다고. 그 목소리는 순자 여사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그것은 남편을 말리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붓는 교묘한 부추김이었다. 아내의 속삭임에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민석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어머니한테는 이 낡아빠진 집이 죽어가는 아들보다 더 중요하신 겁니까? 저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갈라져 거실 전체를 울렸다. 순자 여사는 한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얼굴에서 낯선 증오를 읽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사셨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겁니까? 결국 어머니한테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건가요? 그것은 어머니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이었다. 아들을 위해 희생한 자신의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모욕감에 순자 여사는 몸을 떨었다. 그녀가 반박하려던 순간 이번에는 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순자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 저희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당신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걸 막고 싶을 뿐이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희를 이토록 미워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이 마치 순자 여사의 고집과 미움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잔인한 비난과 며느리의 계산된 눈물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력해졌다. 싸움은 이미 끝이 나 있었다. 이긴 쪽도 진 쪽도 없는 오직 깊은 상처와 파괴만이 남은 싸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휘청이는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등 뒤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며느리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지듯 눕자.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은 없었다. 대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의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산산조각 났다는 끔찍한 패배감만이 온몸을 짓눌렀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단순히 설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길 것이 분명했다. 집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투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집에서 내쫓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되어버렸다. 거실에서 벌어졌던 격렬한 언쟁 이후 김순자 여사의 집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던 마지막 유대감마저 끊어진 듯했다. 박민석은 죄책감과 패배감에 짓눌려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그는 어머니의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도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서기 일쑤였다. 어머니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독처럼 그의 양심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파산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해결할 능력도 마주할 용기도 없는 무력한 아들이었다.
이 숨 막히는 진공 상태를 채우고 나선 것은 며느리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효율성으로 집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략은 배려라는 이름의 비단 장갑을 낀 철권 통치였다. 싸움 다음 날 아침부터 수지는 순자 여사의 방문을 조용히 노크했다. 쟁반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속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부드러운 죽을 썼어요. 방에서 편히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고 그 행동은 흠잡을 데 없는 효심처럼 보였다. 순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다. 하지만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완벽한 분리이자 고립이었다.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얼굴을 마주하는 최소한의 교류마저 차단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그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방 안에 격리되어 사육당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그날 이후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어김없이 쟁반에 담겨 그녀의 방문 앞으로 배달되었다. 때로는 수진이 직접, 때로는 민석이 어색한 표정으로 밥상을 들고 왔다. 하지만 아들은 밥상을 내려놓기 무섭게 도망치듯 사라졌고 그와의 대화는 불가능했다.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 아들과 자신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은 것이다. 수진의 달콤한 고립, 정책은 식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순자 여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 어머님, 기운도 없으신데 방에서 푹 쉬세요. 빨래나 청소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순자 여사의 방을 매일같이 청소했고 계절이 지난 옷들을 꺼내 정리했으며 심지어는 그녀의 낡은 화장대 위까지 깔끔하게 정돈했다. 표면적으로는 며느리의 극진한 보살핌이었지만 순자 여사에게는 자신의 마지막 영역마저 침범당하는 끔찍한 폭력이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돈해두었던 공간이 며느리의 손길을 거치면서 점점 낯설게 변해갔다. 마치 이 방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당신은 곧 이곳을 떠날 사람이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았다. 순자 여사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저항이라고는 며느리가 가져온 밥상에 거의 손을 대지 않거나 그녀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저항은 수진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순자 여사가 남긴 음식을 말 없이 치우며 입맛이 없으신가 보네요. 내일은 더 맛있는 걸로 해드릴게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녀의 강철 같은 인내심 앞에서 순자 여사의 저항은 그저 노인의 심술 정도로 치부되었다. 누구에게 이 상황을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내 며느리가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다 해주며 나를 괴롭힌다고 말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 여사는 자신의 방이라는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텔레비전 소리마저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는 것으로 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은 웃으며 지나갔고
이웃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창밖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서는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았다. 수지는 민석의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만져주었고,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란히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 누구도 그녀의 창문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 순간 순자 여사는 자신이 이미 이 집에서 지워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육체는 아직 이곳에 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달콤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잔인한 고립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김순자 여사의 세상은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만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네모난 창문이 전부인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며느리 오수진의 달콤한 보살핌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들어왔고 정해진 시간에 방이 정리되었다. 그 완벽한 규칙성 속에서 순자 여사는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정교하게 관리되는 식물이나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의심의 감각만은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폭풍우를 기다리는 늙은 뱃사람처럼 결정적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집이 조용한 오후였다. 며칠째 계속되던 장마가 그치고 오랜만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늘어졌다. 먼지가 떠다니는 그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던 순자 여사는 문득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꼈다. 방 안에 놓인 주전자에는 물이 비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채워놓았을 테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마치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은 결국 그녀를 자리에서 일으켰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맨발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거실은 텅 비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수진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러 장의 화려한 인쇄물들이 펼쳐져 있었다. 순자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심지어 희미한 희망과 설렘 같은 감정마저 어려 있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순자 여사가 밟은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리에 수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의 다음 행동은 순자 여사의 모든 의심에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허둥지둥 식탁 위의 인쇄물들을 쓸어 모아 곁에 있던 커다란 가방 안에 쑤셔 넣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황급하고 필사적이어서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어머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수지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며느리의 가방이 아닌 그 인쇄물들이 사라지기 직전 망막에 새겨진 몇 개의 단어와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지만 순자 여사는 분명히 보았다. 푸른 잔디밭과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사진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위로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던 문구들, 편안한 노후, 최고의 보살핌, 자연 속 쉼터. 그 단어들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딸 민경이 경고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요양원 광고 전단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아들의 집을 팔라는 압박,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이 증거까지. 그동안의 모든 일이 자신을 이곳에서 내쫓아 요양원에 보내버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음이 명백해졌다. 순자 여사는 아니다. 물 좀 마시려고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손을 떨어가며 간신히 물 한 잔을 마셨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불안한 시선이 마치 송곳처럼 따가웠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끔찍한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아들 부부가 깊이 잠들었을 시간까지 기다렸다. 괴종 시계가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를 내자 그녀는 유령처럼 방에서 빠져나왔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거실은 낯설고 서늘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이 거세게 뛰었다. 그녀는 수진이 낮에 인쇄물을 숨겼던 가방이 놓인 소파로 다가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가방의 지퍼를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마침내 열린 가방 안에서 그녀는 낮에 보았던 그 인쇄물 뭉치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책자들이었다. 고급 용지에 인쇄된 사진 속에서 노인들은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정원을 가꾸는 등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거짓 연극처럼 보였다. 책자의 한 페이지에는 입소 비용 안내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보증금과 월 이용료는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엄청난 액수였다. 이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을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계산이 즉시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넘겨보았다. 그곳에는 여러 실버타운과 요양원의 이름과 주소가 나열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닌 명백한 현실이었다.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책자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고 가방의 지퍼를 닫았다. 증거를 인멸하듯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이제 와서 그들을 추궁하고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패배했다. 남은 것은 언제, 어떻게 끌려갈 것인지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김순자 여사가 요양원 책자를 발견한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더 이상 저항하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도 않았다.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밥상을 묵묵히 받았고 간간히 묻는 말에 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방 안을 배회했다. 그 예기치 않은 수능은 오히려 박민석과 오수진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무언가 더 큰 비극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와도 같았다. 순자 여사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고 집행될 그날을. 며칠 후 아들 부부가 함께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전의 대립과는 사뭇 다른 무겁고 사무적인 공기가 흘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직전의 결의와 차마 떨치지 못한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번에도 전면에 나선 것은 며느리 오수진이었다. 남편 민석은 그녀의 반 발자국 뒤에 서서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무력한 침묵은 이 모든 결정에 동의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었다. 수지는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어머님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을 마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은 순자 여사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당신을 위한 좋은 곳이란 결국 그 화려한 책자 속의 요양원일 테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당신만 사라지면 이 집을 팔아 아들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일 터였다. 그녀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이어서 수지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와 펜을 꺼내 순자 여사 앞에 작은 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에는 알아볼 수 없는 법률 용어와 숫자들로 가득했다. 어머님,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어머님의 동의가 필요해서요. 여기. 이 부분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며느리는 집 매매 계약서나 요양원 입소 동의서 같은 직접적인 단어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모호하고 배려심 깊어 보이는 말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마지막까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역할을 연기하려는 위선의 순자 여사는 속이 메스꺼웠다. 순자 여사는 서류와 펜,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아들 부부를 차례로 천천히 둘러보았다.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이유도 없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찢어봤자 결국 힘으로 끌려나가는 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뿐이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쇳덩이처럼 무거운 펜이었다. 그녀는 서류의 내용을 읽어보려 하지도 않았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녀는 펜 끝을 종이 위에 가져갔다. 그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리어카를 끌며 국밥을 팔던 젊은 시절. 이 집을 짓기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을 나르던 날들의 땀과 기쁨. 이 거실에서 아들 민석의 첫 걸음마를 보며 터뜨렸던 웃음.
그리고 이 방에서 남편의 마지막 숨을 거두며 흘렸던 눈물까지. 이 집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팔아 넘기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 김순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이름을 다 썼을 때 애써 참고 있던 눈물 한 방울이 기어코 떨어져 순이라는 글자 위로 번졌다. 눈물 젖은 서명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지는 서류를 챙기며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두 사람은 용무를 마쳤다는 듯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 여사의 온몸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힘이 모두 빠져나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텅 빈 마음으로 과거를 여행했다. 낡은 장롱을 열어 남편이 유일하게 남긴 낡은 양복을 꺼내 품에 안았다. 옷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남편의 채취가 나는 듯했다. 그녀는 양복을 끌어안고 어린 시절의 민석을 떠올렸다. 감기에 걸려 끙끙 앓던 아들을 밤새 업고 집 안을 서성였던 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달려와 품에 안겼을 때의 대견함. 그 사랑스럽던 아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기는 것을 묵인하는 저 낯선 남자가 남았을까.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새벽녘에 희미한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쯤 그녀는 비로소 지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함께 이제는 사라져버린 국밥집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서 꾸는 마지막 꿈이 될 것이었다. 운명의 날은 특별한 예고 없이,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필연처럼 찾아왔다. 며칠 동안 죽은 듯이 방 안에만 머물던 김순자 여사는 그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다고 느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무대의 조명처럼 서글펐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잘 차려입은 며느리 오수진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그래서 오히려 더 섬뜩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어머님, 준비하셔야 해요. 오늘 저희 잠시 드라이브 좀 다녀오려고요. 드라이브라는 단어는 순자 여사의 귓가에 이질적으로 맴돌았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단어여서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쫓겨나는 길을 드라이브라고 표현하는 며느리의 잔인함에 그녀는 혀를 내둘렀지만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순순한 복종이었다. 수진이 방을 나간 후 순자 여사는 작은 보따리를 꾸리기 시작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노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값나가는 물건들 대신 자신의 인생이 담긴 몇 가지를 챙겼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20살 처녀 시절,
쑥스러워하며 남편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 시계는 멈췄지만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영원히 봉인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들 민석이 갓난아기 때 신었던 손가락 2마디만, 한 작은 털양말 한 짝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넣어두었던 작의 보석함. 그녀는 이 보따리 안에 자신의 청춘과 사랑, 모성애,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인생 전부를 담았다. 그것은 이삿짐이 아니라 관 속에 함께 묻힐 부장품과도 같았다. 보따리를 든 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었다. 가족들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던 거실의 낡은 소파, 아들, 딸의 키를 재며 벽에 그어놓았던 희미한 눈금들, 남편이 살아생전 아침마다 신문을 읽던 주방의 식탁, 모든 사물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가지 마세요. 우리를 잊지 마세요. 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식탁의 거친 표면을 한번 쓸어보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와 온기가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울지 않았다. 초라한 패배자의 눈물을 저들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대문 밖에는 아들 민석이 차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순자 여사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아들의 등이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겁해 보였다. 순자 여사는 묵묵히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수진이 앉아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는 차마 고개를 돌려 집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룸미러를 통해 평생을 바쳐 지은 자신의 집이, 자신의 세계가 점점 더 작아지다가 마침내 골목길 모퉁이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차 안의 침묵은 무덤 속처럼 무거웠다. 수지는 앞만 보고 운전했고 조수석에 앉은 민석은 창밖만 쳐다볼 뿐이었다. 순자 여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눈에 담았다. 저 시장은 아들의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억척같이 좌판을 벌였던 곳, 저 초등학교는 딸의 입학식 날 함께 손잡고 갔던 곳, 저 다리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땀 흘렸던 곳, 그녀가 지나온 모든 길이 그녀의 인생이었고 그녀의 역사였다.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뿌리가 뽑힌 채 낯선 곳으로 실려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흐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터져나오는 영혼의 울음이었다. 앞좌석에 앉은 아들 부부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했다. 아니면 정말로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차는 익숙한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 낯선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이 도시의 건물에서 푸른 논과 밭으로 바뀌어 갔다. 순자 여사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것만을 알 수 있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낯선 국도로 접어들자 김순자 여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창밖의 풍경은 그녀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유백일처럼 보였다. 번화했던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인적이 드문 논과 밭, 그리고 이름 모를 산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녀가 보았던 화려한 책자 속의 고급 실버타운들은 모두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 있는 것은 그런 세련된 시설이 아닐 터였다. 아마도 헐값에 운영되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외딴 곳에 잊힌 요양원이리라. 그들은 집을 팔아 아들의 빚을 갚고 남은 푼돈으로 자신을 이런 궁벽한 산골에 버리려는 것이었다. 배신감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으로 변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한 흐느낌이었지만 억눌렀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자 걷잡을 수 없는 통곡으로 변해갔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녀의 서럽고 원통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제목에서 언급된 펑펑 울다가의 순간이었다. 흐흐흐, 흐엉. 순자 여사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감싸 쥐고 목 놓아 울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서름과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남편을 잃은 슬픔,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처절한 신세까지. 그녀의 울음소리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들, 민석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울음으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순자 여사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증오 어린 눈으로 쏘아보며 소리쳤다. 날 어디에다 갖다 버리려는 개냐 이년아, 이런 첩첩산중에 있는 요양원에 쳐넣고 내 집 팔아서 내 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격렬하게 떨렸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 이제. 속이 시원해 이 독한 것.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앞좌석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다. 차라리 그냥 이 길바닥에다 버리고 가 마지막까지 착한 척. 위하는 척 가식 떨지 말고 당장 세워 내 발로 걸어서 갈 테니. 당장 차스란 말이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에 민석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더듬거렸다. 어머니, 제발 그게 아니에요. 제발 진정하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공허해서 어머니의 귀에는 가증스러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 나약한 모습이 순자 여사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질렀다. 내 놈은 입 닥쳐 이 어미를 팔아넘기는데 동조한 놈이
어디서 아들 행세야. 그녀는 아들에게도 비수를 꽂았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오수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앞만 보고 묵묵히 운전을 계속했다. 욕설과 저주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그녀는 거울을 통해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남편을 거들지도 않았다. 굳게 다문 입술, 하얗게 질린 채 운전대를 꽉 잡은 손만이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순자 여사에게 며느리의 그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잔인하고 비정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모든 비난을 인정하는 오만한 침묵이자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 더 이상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냉혹한 선고였다. 며느리의 침묵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한바탕 울부짖고 나자 순자 여사에게는 더 이상 소리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좌석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탈진한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차 안에는 그녀의 끊어질 듯한 흐느낌과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가득했다. 창밖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눈물에 번져 보였다. 얼마나 더 갔을까? 차는 마침내 좁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길 양옆으로는 무성한 잡초와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건물 몇 채가 보였다. 도착한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감옥, 그녀의 무덤이 될 그곳에 순자 여사는 흐느낌마저 멈추고 눈을 감았다. 낯선 사람들의 손에 짐짝처럼 넘겨질 자신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상상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 차가 마침내 멈춰 섰다.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이었다. 자동차의 엔진이 꺼지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함께 멈춘 듯한 정막이 찾아왔다. 김순자 여사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 문이 열리고 낯선 요양원 직원이 나타나 자신을 부축해 끌고 갈 것이라 생각했다. 모든 존엄을 박탈당한 채 짐짝처럼 넘겨지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며느리 오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고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도착했어요. 이제 내리세요. 순자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했던 삭막하고 차가운 요양원 건물이 아니었다. 대신 아담하고 예쁜 갓 지은 듯한 전원주택 한 채가 서 있었다. 하얀색 외벽에 커다란 창문이 나 있었고 그 앞에 작은 마당에는 그녀가 평생 좋아했던 채송화와 봉선화가 정성스럽게 심어져 있었다. 순자 여사는 순간 멍해졌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었다. 이곳은 집이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누군가의 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집이었다. 그녀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건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걸린 간판을 보는 순간 순자 여사는 자신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새로 만든 것이 분명한 깔끔한 나무 간판 위에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순잔의 국밥. 그녀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쳤지만 남편이 죽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눈물을 머금고 접어야 했던 바로 그 가게의 이름이었다. 간판 아래에는 새로 문 열었습니다라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순자 여사가 넋을 잃고 간판만 바라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듯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어머님, 그동안 오해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서울집은 어머님의 인생 그 자체인데 저희가 어떻게 그걸 팔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로 팔 수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모아두었던 자신의 혼수와 그동안 쌈짓돈처럼 모아온 돈, 그리고 약간의 창업 대출을 받아 이 땅을 샀다고 했다. 그리고 이곳에 어머님이 평생 그리워하시던 국밥집을 다시 차려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서울집은 팔지 않고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으로 남편 민석의 가장 급한 빚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남은 빚은 이제 민석이 스스로 일해서 갚아야 할 몫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숨기며 보던 그 화려한 책자들은 요양원 안내서가 아니라 소형 주택을 짓는 건축사와 식당 주방, 설비업체들의 카탈로그였다. 편안한 노후는 건축사의 광고 문구였고 최고의 보살핌은 주방기기 회사의 슬로건이었다. 순자 여사가 눈물로 서명했던 그 서류는 집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새로 지은 이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어머님, 김순자 여사의 이름으로 내기 위한 위임장이었다. 어머님께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못한 건 아시면 절대로 제 돈을 받지 않으실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형님께 알려지면 제가 어머님을 시골로 내쫓는다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분명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의심과 오해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며느리의 차가운 침묵은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였고 수상해 보였던 모든 행동은 자신을 위한 필사적인 계획의 일부였다. 자신을 내쫓으려던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인생과 꿈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어린 며느리가 그 모진 구박과 오해 속에서도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해일처럼 몰려왔다.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을, 그동안 증오로만 바라보았던 그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제야 비로소 그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깊은 고뇌와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온몸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바로 제목의 마지막 부분인 대성통곡 했습니다였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과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모든 오해를 씻어내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자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와라 끌어안았다. 간이 얇은 어깨가 가엽게 떨리고 있었다. 아가,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년이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흐엉.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들. 민석도 다가와 어머니와 아내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울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새로 지은 식당 앞마당의 흙을 적셨다.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씻는 봄비와도 같은 눈물이었다. 햇살 아래 순잔의 국밥이라는 간판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